안녕하세요. 가치경제 박명준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대출이 없습니다. 이자도 없고 부채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없다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되죠. 그래서 가치주의 경제가 대출이 없어도 잘 돌아간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출이 없어도 가정경제가 잘 돌아가는지를 설명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업의 경영이 되겠죠. 잘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국가의 경제가 잘 돌아가는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먼저 가치주의 경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치주의 경제는 시장 경제로 돌아갑니다. 가치를 산정한다고 해서 산정된 가치대로 거래가 고지고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산정된 가치는 거래에서 제시가 되는 정보일 뿐이며 그 거래의 기준은 아닙니다. 제어나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산정된 가치에 대한 정보를 공급자도 알고 소비자도 아는 상태에서 공급자가 거래하고자 하는 거래 가치를 제시하게 되고요. 소비자가 그것을 보고 거래 가치와 산정 가치를 보고 거래 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소비자가 구매를 선택하게 되면은 공급자가 제시한 그 거래 가치만큼 소비자의 가상 계좌에 적립되어 있던 가상 가치가 빠져나와서 공급자의 가상 계좌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기서 가상 가치라는 것은 시간 가치와 에너지 가치고요. 정신가치의 경우는 시간가치에 포함이 되어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대출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자라는 것도 존재할 필요가 없고요. 거품이 생기지 않고 부채가 없기 때문에 경제 위기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대출이 없다는 이 상황을 걱정하시는 분들, 혹은 이렇게 해서 경제가 돌아갈까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떻게 대출을 한 번도 하지 않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출이 없어도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점을 설명드릴 것이고요. 가정경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먼저 일반 가정에서 대출이 필요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대출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것은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이겠죠. 그리고 긴급하게 학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 아니면 큰 병이 걸리거나 큰 사고가 나서 병원비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목돈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기업의 경제가, 그러니까 기업 경영이 대출이 없어도 잘 돌아가는지 설명드릴 때 함께 설명드릴 것이고요. 그 밖에 어떤 생활비가 부족해서 대출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는 요새는 거의 많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언급드린 상황 말고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만, 고려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대출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주택 마련 때문이겠죠.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토지와 집을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이 부분이 달라지죠. 가치 경제에서는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것만을 거래를 하게 됩니다. 토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토지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는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그 위에 건물을 세울 수 있고 그 밖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치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토지의 가치는 누군가가 노력을 해서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그런 가치가 아니죠. 원래 자연이 만들어서 토지가 있는 것이고 그냥 존재하는 가치이며 그 어느 누구도 이 토지의 가치에 대한 소유권의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자연이 만든 것이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누군가가 이 토지를 독점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해당 토지에서의 활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토지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는 없으나 다만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그 가치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 산정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은 이미 다른 영상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거용 토지 사용에 대한 가치 산정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미 올라간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잠깐 하나만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고 하니까 혹시 공산주의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공산주의가 아니라 어떤 자연의 원리를 따르다 보니 토지 사용 자체가 경제를 가게 하는 데서 모순이다라는 점 때문에 토지를 소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래의 취지이지, 공산주의에서 어떤 특정 국가에서, 공산주의가 전부 다 그런 것 같지는 않겠지만 특정 국가에서 하는 정책을 그대로 따라온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토지를 구매해서 소유할 수는 없으나 건물은 구매를 해서 소유해도 됩니다. 그 이유는 건물은 누군가의 땀과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주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지금은 보통 자신과 식구들이 거주해야 하는 주택을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집값이 계속 오르는 현상을 감안해서 구매를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인데요. 대출을 해서 무리를 해서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대출에 따른 이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건물의 가격이 올라서 집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죠.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집값이 오르는 것은 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토지 가격이 그만큼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토지라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 가치를 매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치가 잘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거품이 잘 끼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전 영상들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따라서 이렇게 거품이 끼는 현상 때문에 이것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원인을 제공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고요. 또한 경제 위기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이미 이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치 경제에서는 토지를 사고 팔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큰 돈을 들여서 토지를 포함하고 있는 주택을 따로 구매를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매년 주택의 소유자에게 주택 사용에 대한 가치를 지불하고서 거기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주택 수요자는 주택 임대업자가 되겠죠. 주택 소유자는 국가에게 또는 사회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주택 자체가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사용에 대한 가치를 매년 지불하겠죠. 큰 비용을 들여서 토지를 포함하고 있는 주택을 따로 일반 사람들이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주택을 위한 대출 자체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가정에서 대출을 하게 된 두 번째 이유로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가치주의 경제에서의 교육 시스템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 유튜브 채널에서 한 번도 아직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고요. 제가 이미 책을 2권을 출간을 했습니다. 두 번째 책의 제목이 화폐 없는 세상인데요. 여기에 이 책에 가치주의 경제에서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일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나중에 가치 산정 이론이 다 진행된 이후에 아주 한참 오랜 후가 될 텐데요. 그때 시간을 내서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개념적으로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치주의 경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딴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주변의 얘기들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경제만 바꿔야 되지 않고 주변의 다른 것들도 함께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도 이야기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도 그런 부분에 속하고요. 복지도 그렇고요. 보건도 그렇고요. 모두 다 같이 바뀌어줘야지만 경제가 경제를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교육 말고도 한 가지 더 언급을 해야 되는데요. 사회적 상속이라는 말인데요. 이것도, 이전에 올린 영상에서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적 상속의 개념은 개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가상 가치를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과 청소년의 보육과 양육과 교육을 위해 모두 내어놓고 사회에 내어놓고 간다, 이런 개념입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을 할 때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나머지 적립금이죠. 적립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적립되고 자신의 가상 계좌에 적립하고 있는 가치를 모두 내어놓고 가기 때문에 상당히 양이 많을 것이고, 이것이 교육 용도로 다 지출을 하고도 한참 남을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남는 부분이 바로 국가에서 사용하는 세금으로 지출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국가의 세금에 대해서 나중에 또 따로 아마 다음쯤 영상에 아마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따로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초등, 중등, 고등 교육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은 각 가정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즉 가치주의 경제로 바뀌게 되면 이것이 모두 다 사회에서 부담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요. 대학 교육의 경우는 이것이 선택 교육이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교육의 비용을 내야 되는데요. 다만 좀 달라지는 점이 있다라면은, 지금은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나서 대학에 바로 진학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은 이렇게 경제 체계가 바뀌고 나면은 개념 자체가 먼저 사회에 진출을 해서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조금 한 다음에 자신의 인생에서의 방향이 대학에 진학해서 학문을 좀 더 연마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오는 이런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냥 뭣도 모르고 시험 성적에 맞춰서 자기의 진로를 억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해서 자기가 많은 사회적인 어떤 전체적인 상황을 볼 수 있는 큰 그림들이 자기 머릿속에 어느 정도 들어오고, 그리고 그 교육비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상황도 마련된 상태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대학 생활의 목적성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가 공부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보다 더 뜻을 갖고 매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자기가 어떤 대학 교육에 대한 비용을 부모님께 의존을 하거나 집에서 다 해결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스스로 어느 정도 감당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교육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긴 하지만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화폐 없는 세상이라는 책의 내용이 짤막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교육 체계도 지금과는 많이 달라져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설명해 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치 경제에서는 학자금 대출이라는 것 말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대출을 하게 되는 세 번째 이유로 병원비 같은 목돈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가치 경제에서는 보건의 체계도 한참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의 자본주의에서는 의료업계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움직이게 됩니다. 환자를 올바르게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의료업계가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드리려면은
너무 많은 내용인데,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도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이것도 아마도 가치 산정 이론이 모두 끝난 이후에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나중이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서 어떤 의료 행위의 방향, 뭐 어떤 의료 치료의 방향,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또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경제 체계를 바꾼다고 해서 체계가 이렇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체계에 해당되는 근거들이 이번에 제가 현재 지금 쓰고 있는 책이 시간의 화폐다라는 제목의 책인데, 이 책의 내용에 어떤 가치 산정 이론이 들어가는데, 그 가치 산정 이론에 대해서 복원에 대한 어떤 의료 행위에 대한 가치를 산정할 때 이것들이 그 내용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만 가치를 이렇게 산정한다라는 그 내용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료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기술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가치주의 경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들이 점점 더 확장이 되어서 주변은 확대가 되어서 더 이야기가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그냥 경제 자체가 아니라, 원래 경제라는 것은 없고 우리 생활 자체가 경제인데, 그러니까 우리 생활의 범위가 우리는 뭐 병원도 가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어떤 복지도 받아야 되고 어떤 직업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경제에, 정치도 관여할 수도 있고 사회나 문화 쪽에서 관여할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의 영역이기 때문에 경제 하나만 어떤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것들을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좀 이야기가 자꾸만 이게 거대해지고 방대해지고 주변으로 확대되고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찌 되었든지 가치주의 경제에서의 복원의 방향은 한마디로 돈이 목적이 아닌 치료가 목적이 되는 그런 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지금의 의료업계들은 수익을 많이 내고 있죠. 근데 가치주의 경제에서의 의료업계들은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수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을 봐야 될 상황이 숱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치주의 경제 체계로 바뀌게 되면은 어떤 복원의 영역이 어떤 국가가 아니라 사기업에게 이름했던 데에서 국가의 영역으로, 사회의 영역으로,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가치주의 경제에서의 복원은 필연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의 보조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보건이나 의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상당히 다른 부분과 다르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전문적인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은 그거보다는 지금의 의료의 수준이, 보건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는 데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정의를 하려면 그 정의하고자 하는 것의 상태가 좀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은 의료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루푸스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된다. 루푸스 같은 자가면역 질환의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의료 쪽에서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단순히 면역 억제를 통해서 그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인을 고쳐줘야 되는데, 원인을 파악해서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암의 치료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병들을 우리가 의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방향이 지금 치료하고 있다고 하는 그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로 방향이 올바르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그거에 대해서 답하지 못하는 많은 치료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가치를 산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치료하는 거 방법이 맞더라면 이렇게 치료할 때 이것의 가치는 얼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게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분별이 안 되는 상황에 이런 그런 질병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치주의 경제에 대해서 경제가 때문에 경제에 맞게 의료 체계를 바꿔야 된다면 이렇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그거 이전에 의료 수준 자체가 올라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의학의 수준이 많이 향상이 돼야 되고요. 생명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보다 더 증진이 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의료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경우에 윤리적인 선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윤리적 선택이나 판단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명확한 판단과 사회적 합의도 보다 많이 더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제반적인 상황들이 수준이 더 높아져야 되는 상황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그거에 맞게 가치주의라는 경제에 맞게 의료 체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이 상황 자체가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가치주의 경제의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의학적인 발전이 더 필요하다라는 뜻이고요.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병원이나 의료기관이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 비용이 절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치료 비용이 절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그것마저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은 그 부분은 국가에서 복지의 비용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병원비 때문에 목돈이 들어가서 대출이 필요하다라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치주의 복원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화폐 없는 세상이라는 제가 두 번째 출간한 책에 이 부분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많은 양을 할애해서 설명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필요하신 분들은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나중에 이 부분도 영상을 제작해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그 밖의 용도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만요. 그리고 그 때문에 대출을 해야만 가정 경제가 돌아갈 것이라고 여전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가치주의 경제의 기본은 자신이 먼저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모아놓은 가상가치의 한도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그 다음 순서입니다. 자신이 모아놓은 것이 좀 부족하다라면은 그것을 대출해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충분히 되면 여력이 되면 그것을 구매하는 것이 이게 권장되는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목돈이 들어가지도 않고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모아서 먼저 그것을 모아서 그것을 나중에 구매하는 이런 순서를 따르다 보니 가정에서 대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빚을 진 가정이 없고 모두가 건전하게 경제생활을 하게 됩니다. 빚쟁이도 없고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빚 때문에 쫓겨다니는 사람, 길거리에 나앉는 사람, 노숙을 하는 사람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라면 주택도 구입해야 하고 학자금이나 병원비 등 급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더러 발생하게 되는데요.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땅을 포함하고 있는 주택을 구입할 필요도 없고 학자금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병원에서 치료비도 절감되고 치료비가 부족한 부분은 복지 차원에서 해결이 되고 그래서 목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가정경제에서 대출이 없어도 잘 돌아간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치주의 경제에서 대출이 없어도 잘 돌아간다는 주제로 가정경제에 대해서 대출이 없어도 잘 돌아간지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업이 대출이 없어도 잘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국가도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도 경제가 잘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가치주의 경제는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미래로 가는 길목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여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가 위기를 맞을 때에 대한 대비책이기도 합니다. 좋아요, 구독, 시청, 공유, 댓글로 가치경제 채널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